제가 2년 동안 꾸준히 영상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라.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국 무언가를 잘하려면 오래 해야 되고 오래 하다 보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장되지 않은 무언가를 오래 한다는 것, 이 과정을 견딘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라는 장기전, 즉 롱게임을 견디고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쁜 것과 잘 나가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 한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훌륭한 리더의 97%가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이 조직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위와 거의 같은 비중의 96%의 응답자가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를 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해낼 시간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리더뿐만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에게도 적용돼요. 오늘날의 직장인은 모두가 바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전체 업무의 28%를 사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쁜 것과 일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달력에 빈칸이라도 생기면 혹시나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연구팀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바쁘다는 것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어 인식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능력과 야망을 갖춘 개인을 찾는 곳은 많지만 공급은 적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바쁘고 일이 많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자신을 찾는 곳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는 행위로 인식된다는 거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존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즉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여유를 만들고 시간을 낼 줄 압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나에게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시간을 가지면서 말이죠. 두 번째, 거절을 통해서 시간을 통제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거절할 때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혹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제안도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데 탁월함을 발휘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해낼 수만 있다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정으로 달력을 채워넣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결정이 쉬워지고 일정을 통제하기가 수월해지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능력을 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투두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 없이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것을 오늘 안에 모두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면 우리의 몸은 적응 시스템에 갇히게 돼요. 여기저기서 전략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7월은 반드시 쉴 거니까 6월까지는 프로젝트를 반드시 마무리하자. 또는 매일 오후 6시까지는 일을 끝낼 거야. 나는 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준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최대한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잡아내기도 하죠. 보통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일까? 다른 누군가한테 맡기거나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될까? 줄줄이 써내려간 목록은 결국 다 해낼 수 없을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한 다음 그 항목을 가장 먼저 달력에 적어보세요.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쓰고 중요도가 없는 것은 아예 지워버리거나 타인에게 위임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고개를 숙일 때와 들 때를 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활동 또는 비슷한 활동을 선택하고 그것만 계속한다는 겁니다.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질 않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생산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큰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커리어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정체기에 들어선 느낌이 들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개를 들 때와 숙일 때를 아는 겁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다른 일을
계속 시도해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았고 고개를 숙였을 때에는 하나를 실행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집중해야 할 때 더 나은 것을 찾아서 헤맬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지 특정한 일에만 전념한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현위치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지금 투자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최대한 많은 보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집중할 때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성공의 열쇠는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5번째, 성공의 지표를 타인에게서 찾지 않는다. 요즘은 누구나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성공은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든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믿고 지름길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죠. 제가 코칭을 했던 론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고 고객들은 그를 항상 극찬했어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 외에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 이 문제를 즉시 발견했고 그의 글을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칼럼이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리고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노출되었고 그는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니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짜릿했던 자극 그리고 흥분은 곧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 2년 전에 비하면 론에게는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조회수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400 정도만 나와도 기뻤지만 이제는 1만 조회수가 나와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나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남의 시선에 기대어서 잘못된 기준을 만드는 것을 그만두어야 해요. 이것은 중독성이 강해서 내려놓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남에게서 기준을 찾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하거나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것처럼 심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거절당하기도 하고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블로그나 팟캐스트처럼 심사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청중을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제시하는 자격과 기준을 맞추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탁월함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최소 2년에서 3년간은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좋은 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대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끈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할수록 경쟁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오랫동안 행동하고 실천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기꺼이 정체기에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발전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의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앞으로 걸어나가고 버틸 수 있는 끈기를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롱게임이라는 책을 보고 컨텐츠를 제작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인생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던 저에게 큰 힘을 주고 확신을 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인생을 굉장히 단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게 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급함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꾸준히 영상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그런 유혹과 조급함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멀리 하면서도 동시에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콘텐츠를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날 것을 알면서도 마셔야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결국 오랜 시간 꾸준히 실력을 쌓다 보면 탁월해질 거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상 그랬거든요.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기까지 딱 1년 갈아 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년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도리 클라크의 롱게임이라는 책이 누군가에게는 길고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 있는 1년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끈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실 때까지 계속해서 동기부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너무 단순한 진리인데도 그 원리와 본질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 법칙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들은 우리가 마음먹은 것들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시작하자. 저축 좀 더 하고 시작하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시작하자. 좀 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시작하자. 완벽하게 확신이 섰을 때 시작하자.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이 있을 때 시작하자. 이런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갇힌다면 시작을 통해서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날려버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능한 형편없이 시작하라. 누군가의 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작품, 그리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천재적인 발견은 그 사람에게 이미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미국의 노련한 코미디언인 제리 사인필드와 크리스 락과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급조한 유머를 소규모 공연장에서 선보이고 수십 번 시도한 후에야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공연 아이디어를 여러 번 수정하고 개선하고 나서야 아주 소수의 아이디어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만이 전국에 있는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세련된 쇼가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관객에게 무시당하곤 했던 것들입니다. 스타벅스도 같은 사례에 속해요. 창립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고 결국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설립 당시에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아주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타벅스를 생각해보면 이 컨셉과는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메뉴는 전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짜증까지 냈습니다.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서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니모를 찾아서 그리고 월 2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망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전 앞으로도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빠르게 틀릴 겁니다. 작가 앤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초안을 써보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질 것이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다 써봐야만 자기가 무엇을 썼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는 몰라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을 수 있어요. 직접 해보지 않는다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최대한 형편없이 시작해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어요.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 도자기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 최고로 잘 만든 작품 딱 한 점만을 가지고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즉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고 실험을 주도했던 선생님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양 중심의 그룹에 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 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고 이 과정에서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한 점 한 점 빚어갈 때마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정교한 도자기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것은 턱없는 연습량으로 이어졌고 결국 실력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절대 원칙,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녀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되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게 되고 실패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에는 언제였는지를 말이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실수와 실패를 가장 많이 겪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였을 겁니다. 세 번째, 가벼운 계획이 가장 똑똑한 계획이다.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창의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구글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소프트웨어의 시험 버전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더 필요한 사양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품의 시험 단계 혹은 베타 버전 단계일 때부터 일부러 대중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제품에 대한 진짜 피드백을 얻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품이 형편없다고 판단된다면 최소한의 투자만 진행된 상태에서 철회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빨리 적용해보죠. 본격적으로 제품에 공을 들이기 전에 말입니다. 기업가 스티브 블랭크와 에릭 리스는 변화가 빠른 지금의 사회에서 구글과 같은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를 연구했어요. 이들은 전통적인 창업은 낡은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창업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말해요. 제품을 고안하고 5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유치하고 개발 계획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죠. 이런 방법은 기업의 성공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과 같은 역동적인 시장에서는 최소의 계획, 최소 자원의 투자로 단기간 내에 탄생된 제품을 선보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들은 비즈니스의 목표가 분명해요. 최소한의 가시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잠정 고객들에게 최대한 빨리 선보이는 것. 그 과정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얻고 이것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이런 가벼운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페이스북은 처음에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내놓은 이런저런 반응을 빠르게 접목시켰고 부가적인 기능을 더했고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방식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아이디어를 토대로 빠르게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테스트해보고 테스트 결과를 피드백하고 이 피드백 결과를 다시 상품에 적용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로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것, 즉 최소한의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세워놓은 계획, 그것만으로도 실행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여라. 종종 우리는 결정에 앞서서 세세한 부분까지 깊게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기라는 조언을 듣곤 합니다. 피아노 레슨이나 대학원에 가는 일 또는 뉴질랜드로 휴가를 떠나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일에도 이 조언을 따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 일을 하면 보람이 있을까? 내 능력이 그 업무에 적합할까? 그 직업은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을까?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몰입할 정도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현재 직업을 그만두는 게 현명한 일일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행동할 것인가 또는 행동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이 기회비용이 크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입사 지원서를 내볼 만큼 충분히 관심이 있는가 정도만 물어보면 됩니다.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직업에 평생 종사해야 하나?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에 무리가 없을까? 같은 것들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상황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요. 그 역시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혼란에 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정을 감당해볼 만한 작은 크기로 줄여보는 겁니다. 큰 질문을 작은 질문으로 줄인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진로를 바꿔야 할까? 라는 큰 질문이 있다면 진로를 바꿔본 사람에게 물어보기나 해볼까?로 줄여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라는 큰 질문이 있다면 얼마나 재밌는지 체험하기 위해서 피아노 레슨을 1회만 받아볼까? 라고 줄여보는 겁니다. 창업을 진짜 시작해볼까? 라는 큰 질문이 있다면 창업 컨퍼런스에 가보고 분위기라도 느껴볼까?로 줄여보는 겁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회비용만 크게 느껴질 뿐이에요.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이고 바로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빨리 배우기 위해서 빨리 실패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배우고 이것을 터득하는 최선의 방법이 가능한 빨리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전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실패와 사고, 잘못된 출발점과 물거품이 된 노력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질질 끄는 대신에 이들은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의 노력이 완벽에 한참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어설픈 노력으로 시작됩니다. 실패를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패를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가능한 무언가를 빨리 망쳐볼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래야만 그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해요.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봐야 합니다. 소설 한 권을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하고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재능 있고 용감한 암벽 등반가가 되려면 먼저 소심하고 서툰 암벽 등반가가 되어야 합니다. 수학을 아주 잘해서 어려운 분석 문제를 척척 풀어내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다면 우선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쌓아야만 합니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실수가 있다면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저질러 보시길 바래요. 그것이 삶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은 존 크럼플츠의 빠르게 실패하기 라는 책을 참고해서 콘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형편없이 시작하라. 두 번째,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세 번째, 가벼운 계획이 가장 똑똑한 계획이다. 네 번째,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여라. 다섯 번째, 빨리 배우기 위해 빨리 실패하라. 즉, 이 책에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깊게 고민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빠르게 실행에 옮겨보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기존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자기 이야기가 인상 깊었고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질적 평가가 아닌 양적 평가가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이었죠. 생각해보면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글을 많이 써봐야 됩니다.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보 운전일지라도 운전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카피라이팅이 부족하다면 카피라이팅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적용해봐야 할 거예요. 이것들은 너무너무 단순한 진리인데도 처음부터 잘하고자 하는 욕심에 그 원리와 본질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행력이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너무너무 많은 생각에 잠기는 분들에게 이 책 빠르게 실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망설이지 말고 생각한 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결과로 보여주세요.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속입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결과로 보여주세요.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말만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 되보십시오.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을 진행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행동해보시는 겁니다. 고요함 속에서 성장해야 방해꾼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낼 때까지 말입니다. 조용하게 하나하나 쌓아가시고 결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건 여러분들의 SNS에 포부를 밝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면에 집중하고 실력에 집중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생각인지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해꾼만 달려들 겁니다. 집중력만 떨어질 겁니다. 그냥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도 결과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만 해서는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훌륭함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결과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십시오. 행동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성장하시고 결과로 보여주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될 거라고 했던 지인들, 나를 무시했던 친구들, 넌 할 수 없을 거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결과로 충격을 선사하십시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taking action.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행력이 좋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Are you an action taker or an action faker? 여러분들은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행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까? 실행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은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단지 순간만에 좋은 기분을 위해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 자체가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과정,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위안 행위와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이 12월이고 몇 주 뒤에 새해가 밝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등록을 할 겁니다. 이러한 다짐들과 함께 말이죠. 살이 너무 많이 쪘어. 몸무게를 좀 줄이고 몸을 만들 거야. 새해는 관리를 좀 해보자. 라고 말하죠. 하지만 결국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보통 혼자 결정을 내리고 혼자 행동을 취하며 기분이 충족되는 순간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만족할 겁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잖아. 3 days later, they're there 3 weeks later. 하지만 진짜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새해뿐만 아니라 3일 뒤에도, 3주 뒤에도, 3달 뒤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항상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Because their action taking is a part of a clearly defined plan. 그들의 행동은 명확하게 정의된 계획, 목적, 그리고 과정 중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겠다. 체중을 줄여서 정말로 입고 싶었던 옷을 입겠다. 그 행동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Repeated, committed action. 진짜 행동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정해진 행동들을 반복하고 그들의 일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가 아니라 난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잘 짜여진 계획, 목적, 그리고 과정의 일부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여된 행동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속되지도 않을 겁니다. 기분이 충족되는 순간 멈추게 될 겁니다. And all he does is talk about ideas that are absolutely worthless.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디어는 그저 아이디어에 머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시작하든 내일 모레 시작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You must take action tomorrow.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계속해서 그 행동을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And what's the first thing they do?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멋진 명함을 만드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CEO라고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고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매출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순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행동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애플은 단지 컴퓨터 회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애플을 더욱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출시한 제품은 완전히 만족하면서 구매하죠. 같은 컴퓨터를 만들어도 왜 그들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미국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권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유일한 연설가도 아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에게 매료되었을까요?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유인 비행을 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보다 충분히 실력이 있고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약 3년 전에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꿔놓았어요. 애플이 됐건 마틴 루터킹이 됐건 라이트 형제가 됐건 간에 세상의 모든 훌륭한 리더들에게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전 이것을 골든서클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모든 개인과 단체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100%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차별화된 가치 제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독점적인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각자의 명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소수의 개인 또는 단체만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 why. 여기서 why라는 것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의 신념은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나야만 하는가, 왜 내가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하는가를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명백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까다로운 것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죠. 하지만 영감을 주는 리더와 단체들은 그들의 크기, 그들의 분야와는 상관없이 모두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합니다. 애플은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애플사가 보통의 기업들과 같다면 그들의 마케팅 메시지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저희 컴퓨터는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고 편리합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보통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죠. 이 행동은 구매가 될 수도 있고 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소통 방식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들은 이렇게 소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는 것이며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식이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정보의 순서만 뒤집어 놨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때문에 구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하느냐를 보고 구매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구매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구매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사는 뛰어난 평면 스크린 TV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훌륭한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플사에서 만드는 MP3 플레이어는 우리는 매일 구매합니다. 심지어 애플사는 MP3 회사가 아니라 컴퓨터 회사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우리가 왓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특징이나 이익, 사실과 같은 정보를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Y에서부터 소통할 때 우리의 뇌는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에 바로 명령을 전달을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직관을 이용한 의사결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떤 특별한 말보다도 느낌이 오는 일이 있다면 사실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또 행동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믿어줄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위해서 취직했다면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함께 할 사람들을 고용한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할 겁니다. 20세기 초에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열망은 오늘날의 닷컴 열기와 비슷했어요. 라이트 형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무엘 피에르 폰트 랭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좋은 조건들이 많았어요. 비행기구를 발명하기 위한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하버드 학위가 있었고 스미스소니언에서 일하면서 인맥 또한 넓었습니다. 거의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지만 우리는 라이트 형제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전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꿈을 키워나갔고 그들 중 누구도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죠. 그들은 오직 목적과 신념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날 수만 있다면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랭리는 그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직 결과만을 추구했어요. 부유함만을 추구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꿈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랭리를 위해 일한 사람들은 단지 월급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성공한 날 랭리는 이 연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첫 번째가 될 수 없었고 부를 얻지 못했고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63년 여름 25만 명의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듣기 위해 워싱턴에 있는 한 쇼핑몰에 모였습니다. 연설을 위한 초대장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없었어요. 그는 유일하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인권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국이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의 신념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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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신념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Y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을 조직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그들은 루터킹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왓에 집중한 게 아니라 Y에 집중한 연설이었죠. 정치가들은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줄 12가지의 포괄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가들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확실한 Y는 무엇인가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확실한 Y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는 그 Y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with no critical thinking. 우린 살면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뇌가 선택과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더 이상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기로 결정 내린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더욱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An unconscious behavior or pattern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과정이 점차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유사한 행동과 패턴이 생기고 우린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르죠. 전두엽의 역할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샐러드가 아닌 감자튀김을 먹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감자튀김을 먹는 것이 옳은가 또는 그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감자튀김을 구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감자튀김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한번 결정과 선택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실행과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가장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겠죠. as creatures of habit.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 5%라는 아주 소량의 시간만을 사용하며 나머지 95%의 시간 동안은 정신적으로는 깨어있지만 판단은 하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And he's marching north. 우리들의 의식과 자유의지는 한 마리의 개미와 같습니다. 근면성실하게 항상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죠. 지난주에 자기개발 세미나에 다녀온 사람들은 현재 열정에 타올라서 목표를 세우고 북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과물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겠죠. 하지만 이 개미가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코끼리의 등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결국 개미가 도달하는 곳은 북쪽이 아닌 남쪽이 될 겁니다. 이 코끼리는 우리의 무의식과 같아요. 우리의 제한된 패턴, 제한된 신념과 같은 거죠. 아무리 개미가 열심히 발버둥을 쳐봐도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코끼리의 등 위에 올라서 있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긴 힘들 겁니다. Will always be beaten by our environment.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 영원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먼저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코끼리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들을 그만 가져오세요. Adaptation machines.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며 우리의 신체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선택하지 않아요. 오직 환경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체육관을 가든 맥도날드를 가든 우리의 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적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자꾸만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의 마인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2가지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스미디어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보도하며
여러분들의 이목을 다른 것들로부터 뺏어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뉴스와 신문을 17년 동안 잘 보지 않았어요. 17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CNN에서는 같은 뉴스만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긍정적이고 싶다는 것, 이것은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신문과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알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집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사건에 지배당하고 말 겁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이려고 노력해봐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가족은 사랑하고 친구들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것들은 안으로 들이세요. 팟캐스트, 영감을 주는 인터뷰, 책 등등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기부여효과는 필수겠죠. 매일매일 아니면 최소 한 주라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모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선택해놓은 환경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세 번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세요. 하루는 저에게 시간관리 스킬을 배우고 싶어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코치라면 그들에게 시간관리 스킬을 알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와 대화한 지 2분 만에 본질적인 문제가 시간관리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의 진짜 문제는 거절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였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하지 못해서 예스만을 외치다 보니 스케줄러에는 계속해서 일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는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5%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세팅하는 데 사용하신다면 무의식이 지배하는 95%의 시간 동안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세팅이 필요할까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햄버거를 주문할 때 재료들을 직접 고르고 선택하는 것에 익숙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메뉴를 고르는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추가 재료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직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한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 세팅이라는 것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어떤 환경을 세팅해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저것 모두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방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최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가장 일이 잘 되면서도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을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찾다 보면 본인만의 색깔을, 또 본인만의 행복을 결국에는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상위 1%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극강의 싱글 테이커였어요. 우리는 더 잘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신기록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으며 24시간 일을 해도 절대 지치지 않는 컴퓨터와 AI 때문에 경쟁에 대한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빠르고 더 강하게 쉬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번아웃입니다. 상위 1%의 능력자들은 번아웃을 피하면서도 그들의 수행 능력을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습관을 반드시 지켜냈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왜 멀티태스킹을 고집할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때 생산적이라고 느끼고 만족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대 효율과 다중 처리를 권장하고 칭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효율적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뇌는 컴퓨터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면 뇌가 이 일과 저 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두뇌의 능력을 일의 가지수대로 분배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면 일의 질은 물론 양도 떨어진다는 거죠. 일과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게 보일지라도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아무리 수월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최대 40%까지 소모된다고 합니다. 상위 1%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극강의 싱글 테이커였어요.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스트레스와 휴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멀티태스킹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절대로 컴퓨터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다. 도박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중독성은 매우 강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블랙잭 테이블에서 다음 카드를 기다리거나 슬롯 머신의 레버를 아래로 당길 때 강력한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의 타격을 받습니다. 이 강력한 도파민은 어떤 일에 성과를 내기 전에, 즉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분비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승리가 아닌 승리를 쫓는 것에 중독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마트폰의 앱은 도박장의 슬롯 머신처럼 작동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각종 SNS에 화면을 내리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좋아요와 댓글, 메시지라는 잠재적인 보상을 쫓게 되죠. 이러한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스마트폰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의지력 전문가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월터 미셸 박사는 자기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구 대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닿는 거리에 핸드폰을 두고 이를 확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 주사기를 주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치워버리세요. 다이어트 할 때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숨기거나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처럼 최고의 집중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숨기거나 완전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일과 휴식의 비율을 완벽하게 유지한다. 우리는 보통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히 일을 합니다. 아니면 쉴 틈 없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일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신체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많은 피로를 가져오고 결국 번아웃을 가져옵니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들의 생산성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라도 2시간 이상 집중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위 1%의 능력자들은 보통 60분에서 90분 단위로 집중하고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더 이상 갈아넣기식 업무 처리 방식을 택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짧은 산책을 합니다. 유명한 작가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그에 져서 최고의 나를 꺼내라에서 걷기에 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휴대용 녹음기를 챙기는 이유는 걸으면서 표면의 생각이 거치면 내 다른 부분이 끼어들어와 말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고의 작가와 사상가들은 걸으면서 뇌가 휴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걸을 때는 뇌에서 어려운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일부만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의식이 한눈을 판 사이에 창의력을 담당하는 잠재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는 절대 알아낼 수 없었던 것들이 걷고 난 직후에는 예외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멀리까지 걷기에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게라도 시간을 내서 산책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창의력을 얻기에는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 기기를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의학적으로 매일 밤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인의 65%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이 부족해진 이유는 스마트 기기의 영향이 클 거예요. 우리를 24시간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온라인 상태가 아니면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지게도 만들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수면을 3시간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잠들기 직전에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잠을 자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밤중에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컴퓨터로 달려가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종이에 적어두세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에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자면서 그 정보를 통합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이것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오늘은 1% 최고 성과자들의 5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다. 세 번째, 일과 휴식의 비율을 완벽하게 유지한다. 네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짧은 산책을 한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 기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이드 잡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결국 회사를 나와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먼저 만나봤다면 그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휴식 없이 4시간 이상을 달려버리는 갈아넣기식 업무 처리 방식이 저의 스타일이었어요. 이 때문에 피로와 두통은 항상 달고 다녔죠. 아마 이걸 버티지 못했으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멀티태스킹의 화신이었습니다. 정말 쓸데없이 바쁘고 정신은 없지만 사실상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책 피크 퍼포먼스에서는 업무 성과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도 몸과 정신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거. 성공 격언의 대표급인 포기하지 말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곤 있지만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않고 또 체력이 쉽게 바닥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 공포, 불안, 자기 혐오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제가 주어지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MRI 연구실에 찾아가서 미루는 사람들의 뇌와 미루지 않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서 비교해봤습니다. 두 사람의 뇌는 모두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존재했어요. 하지만 미루는 사람들의 뇌에는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는 이것을 방해하죠. 이 원숭이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말하죠.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연예인들 가십거리나 읽자고. 요새 이게 재밌다던데? 그리고 냉장고로 가서 뭐 새로운 게 없나 하고 둘러보다가 유튜브에 가서 귀여운 동물 영상을 보면서 한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해야 할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무래도 내일 하는 게 좋겠어. 내일 진짜 완벽하게 끝내보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순간적 만족감 원숭이는 오로지 현재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2가지 뿐입니다. 쉬운 거, 그리고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아지로 태어나서 평생을 쉽고 재미있는 것만 하면서 지낸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이 원숭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잘 자고, 잘 먹고, 잘 번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 부족시대에서는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족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선진 문명의 시대지만 원숭이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존재하는 거죠. 미래를 꿈꾸게 해주고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할 필요가 있는 합리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에는 쉽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말이죠. 원숭이가 좋아하는 일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좀 더 큰 뜻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갈등은 이때 발생하죠.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매번 이런 식으로 갈등이 발생해요. 이 주황색 부분은 쉽고 재미있는 일만 생기는 구역입니다. 전 이곳을 암흑의 놀이터라고 불러요. 보통 이 놀이터에서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가 활동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여가 활동을 할 때가 아닐 때에도 여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노는 것이 마냥 재밌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놀 자격이 없는 걸 알면서도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 공포, 불안, 자기 혐오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감정들은 모두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호천사가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패닉 몬스터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이 몬스터는 평소에는 활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을 때, 경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것 같을 때 갑자기 깨어납니다. 이 원숭이는 유일하게 이 몬스터를 무서워해요.
최근까지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6개월 전 저에게 테드에서 연락이 왔고 강연에 초청했어요. 당연히 저는 하겠다고 말했죠. 마음속은 항상 테드 강연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수락하자마자 제 머릿속에 있던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수락한 건지는 알고 있지? 다른 것도 아니고 테드야 테드. 오늘부터 바로 강연 준비를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원숭이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그래, 뭘 해야 될진 알고 있지. 근데 지금은 인도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구글맵을 켜서 2시간만 놀고 하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안 그래? 그래서 그날은 그걸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6달이 4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달이 되어서야 깨달았죠. 테드 웹사이트에 제 얼굴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랬더니 누가 깨어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패닉몬스터였어요. 제 머릿속에 모든 시스템이 난리가 났고 패닉몬스터를 무서워하는 원숭이는 나무 위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야 드디어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주도권을 잡고 강연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이를 미루는 사람의 시스템입니다.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는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이것을 주제로 블로그를 썼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수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간호사, 은행가, 화가, 공학자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들은 저에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랐던 것은 블로그의 글은 가벼운 어조로 썼는데 이메일을 보낸 분들은 정말 진지한 어조로 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일을 미루는 것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토로했으며 답답해했어요. 전 이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도 결국 효과가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까? 왜 이 사람들이 암흑의 놀이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두 종류의 미루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시는 모두 데드라인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데드라인이 있을 때는 일을 미루더라도 단기간만 미루게 됩니다. 패닉몬스터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기한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만약에 예술이나 사업 분야 같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마감 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나서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직업적인 것들 이외에도 기한이 없는 중요한 일들은 많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 운동하는 것, 건강을 돌보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마감 기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닉몬스터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히 미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조용히 혼자서 괴로워하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점점 불행해집니다. 마치 본인이 자기 삶의 구경꾼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꿈을 향해서 출발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데드라인이 없을 때 원숭이가 마음껏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자, 이 달력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우리에게 90년의 인생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한 주마다 한 개의 상자가 주어지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는 상자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상자를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달력을 보면서 유심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작 인생에서 미루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말이죠. 누구나 인생에서 무언가를 미루고 있을 겁니다. 미룰 땐 미루더라도 일을 미루게 하는 원숭이를 항상 의식하면서 미뤄야 해요. 그게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일을 미루는 사람에 속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원숭이를 의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강의는 테드에서 4,700만 조회수가 나왔던 유명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 미루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험기간이 코앞에 있으면 정말 모두가 초능력을 발휘했잖아요. 맞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동기부여학과 멤버십 서비스를 오픈해서 구독자분들께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나눠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제 멤버십을 오픈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 보니까 3, 4개월이 그냥 훅 가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모든 자료를 준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건데 뭔가 완벽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일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질러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만에 3분께서 가입해 주셨고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시더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서둘러서 서비스를 정비해야겠다. 이때가 바로 저에게 패닉몬스터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영상은 사실 너무 유명한 영상이라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보고 행동으로 직접 옮겨보니까 강연의 내용을 몸으로 직접 흡수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밀어넣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친구에게 10만 원을 맡겨놓고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그 돈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끝까지 하게 만드는 마인드셋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형성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은 본인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무작정 실행에 옮기고 시간을 쏟습니다. 이러면 빠르게 시작하거나 빠르게 달려나갈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몸은 피곤해질 거고 집중력은 곧 바닥이 날 겁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돼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건 원래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무언가가 되는 것,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리더가 되고 싶다면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보고,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을 써보고,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타인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나 어떤 회의감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난 그것도 몰랐고 어려운 것으로 치부해서 시도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좋은 신호예요. 새로운 리듬과 원칙을 따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도 편하지도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낡은 패턴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결정과 좋은 결과물은 다릅니다. 월드시리즈 포커 챔피언 애니 듀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과 좋은 결과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좋은 결정은 모든 선택지와 확률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즉, 과정과 결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을 횡단할 때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이 뭘까요? 승용차보다는 비행기가 안전할 겁니다. 설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있더라도 미국을 횡단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택한 것은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던 작업이 원하는 반응을 얻진 못하였더라도,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작업의 과정은 훌륭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질 좋은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개인에게 있어서 지속력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숙련의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물에만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은 꾸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망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일의 목적이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쇠 수리공으로부터 우리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못 챙겨 나왔는데 모르고 문을 닫아서 문이 잠겨버린 상황이에요. 전화를 걸어서 열쇠 수리공을 불렀고 수리공은 열쇠 한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리공은 하나씩 열쇠를 넣어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성취하는 사람들은 과정에 집중합니다. 열쇠 수리공은 자신에게 한정된 개수의 열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는 맞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맞는 게 없더라도 사무실에 돌아가 또 다른 열쇠 뭉치를 들고 오면 그뿐입니다. 열쇠를 하나씩 집어넣는 데는 그 어떤 감정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이 열쇠 수리공, 자기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신경을 쓰는 것은 오직 문이 잠겨서 난처해진 손님을 도와주려는 것 뿐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프로그래머나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쓰고 버그가 생기면 다른 코드를 사용해봅니다. 그리고 버그 없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코딩을 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난치병 환자에게 한 가지 치료법을 써보고 다른 치료법을 계속 시도합니다. 효과가 있을 때까지 말이죠. 극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극본을 배우들에게 보여주면 그 대본을 재미있어하는 배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배우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각본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했던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의미 있는 피드백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어떤 의도를 갖고 했던 일들이 기대만큼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했던 연습과 훈련,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목표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지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나약해서 끝까지 끌고 갈 힘이 부족하고, 하지만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을 쟁취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확립하라. 두 번째,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과는 별개의 일이다. 세 번째, 일의 목적을 남을 돕는 것에 두어라.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구독자님들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It was a young man who, he wanted to make a lot of money, and so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하루는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과 같은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같은 수준의 레벨을 원한다면 내일 새벽 해변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기대에 부푼 청년은 수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해변에는 스승이 있었고 청년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얼마나 성공하고 싶냐고 말이죠. 청년은 정말로 간절하게 성공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청년에게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물의 깊이가 청년의 허리에 차오를 때까지 깊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청년에게 스승은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돈을 벌고 싶다고 했더니 수영이나 시키고 있다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으나 스승은 계속해서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했고, 물의 깊이는 어깨를 넘어 청년의 입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생각했죠. 이 스승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당신은 미쳤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스승은 성공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재차 물었고 청년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청년의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힘껏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물밑으로 계속해서 힘껏 눌렀습니다. 청년은 살기 위해 핥히기도 해보고 발버둥도 쳐봤지만 스승은 그럴수록 더욱 머리를 세게 밀어넣었습니다.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서야 물속에서 꺼내주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he said, when you want to succeed as bad as you want to breathe, then you'll be successful. 너가 방금 숨을 쉬고 싶었던 만큼 간절함을 느낄 때 성공할 것이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호흡곤란 증상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 집중하게 되는 것은 단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농구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TV에서 뭘 하고 있든, 누구에게 전화가 오든, 파티가 어디서 열리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숨을 쉬기 위해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The only thing you care about when you're trying to breathe is to get some fresh air. 그것은 바로 신선한 공기를 코로 집어넣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만큼 성공하는 것이 간절해질 때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성공은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 원할 뿐입니다. 파티에 가는 것보다, 더 멋있고 예뻐지려고 하는 것보다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바라지 않아요. 대부분은 성공보다는 잠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간절히 원할 때 나타나는 증상, 잠을 기꺼이 포기하게 될 겁니다. 밥 먹는 것도 까먹게 될 겁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자더라도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을 겁니다. 3일 연속으로 깨어 있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3-4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간절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행동과 행위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상황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잠을 적게 자면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규칙적으로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따위는 떠오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현재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인생입니까? 단지 갖고 싶은 수준의 욕망인가요? 아니면 물속에서 당장이라도 빠져나와 숨을 쉬고 싶을 만큼의 간절함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은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100%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패가 아니야. 이건 실험이라고. 솔로몬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실패했을 때 즐기고 또 도전하면 돼요.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뻔한 이야기 하러 나왔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뻔해요. 얼마나 뻔하냐면 다 정해져 있어요. 운명은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저는 뚱뚱한 김민철이에요. 5년 전에는 날씬한 김민철이었거든요. 3년 전부터 저는 식단 관리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3년 후의 제 운명은 뚱뚱한 김민철이 되어 있는 겁니다. EBS에 찾아가서 토익 목표 달성이라는 브랜드에 우리 3억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2번의 거절 끝에 3번째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또 생겼죠. 딱 1년 반 만에 누적 150억 매출 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분배하는 방식이었어요. 딱 3년 전에는 노점을 하고 있었고 50만 원을 벌었지만 그해 연도 우리는 수십억을 번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목달은 어떤 제품이냐면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가 수업을 끝까지 다 들으면 강의료를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최초로 도입한 제품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도입을 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10%밖에 끝까지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어요. 20%는 열어보지도 않으세요. 왜 실패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한번 할 수 있게끔 돈을 줘볼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물론 반대 부딪혔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성립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 정도가 더 완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 할인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10%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라고 설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27개의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중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네요. 쇼핑몰도 했었고요. 홍대 앞에 100평짜리 카페도 했었어요. 7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래 성공이란 게 힘들어요. 제가 27개 하는 동안에 겨우 11%밖에 성공 못했잖아요. 원래 힘든 게 성공이고 원래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다 한 번에 성공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어요. 제가 27번을 도전하고 24번을 실패하는 과정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더 커져요. 아까 신문사업 얘기했잖아요. 그때의 두려움과 공포는 몰랐기 때문에,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낯설었기 때문에 임팩트가 컸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망하거나 또는 실패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공포가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더 커지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여기서 제가 오늘 100%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실패와 두려움의 공포를 느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빨 하루에 3번 닦고 3분 이상 닦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하루에 3끼 이상 안 먹어요. 실패를 하면 모든 것이 너무 처참해져요. 그 감정은 모든 확신이 없어지죠. 인생에 있어서 무엇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먼저 다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하면 돼요.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듯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100% 성공할 수 있는 거. 95%도 아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이빨 3번 닦는 거랑 3분 이상 닦는 거, 그리고 밥 3끼 먹는 거, 그리고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거죠. 하나씩. 그렇게 작은 성공들을 계속 모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너 내일을 위해 살지만 난 오늘만 산다. 저는 원빈보다 쪼개어서 살아요.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고요. 그걸 계속 하루하루 조금씩 모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으다 보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과 만날 수 있어요. 16년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야나두에는 잔고가 11만 원 남아 있었는데요. 2017년 1월 2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 만에 매출이 10억까지 나온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작은 성공의 경험이 매우 소중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매우 조금씩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도 모르게 흐름을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흐름들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믿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성공으로 도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야나두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이름인 듯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큰 성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 성공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50억을 날리고 7년간 고생한 끝에 건져낸 비법이니까 딱 한 번만 믿어보시고, 만약에 실패에 직면했고 좌절에 직면해서 단 한 발도 못 나갈 것 같으면 정말 아주 작은 성공부터 다시 시작해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이거 1000번은 해봤어 라고 말이죠. 과거에 저는 축구 코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팀을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으로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저의 아이들이 코치님에게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전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가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는 필드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딸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제 아들은 왼발 슛의 천재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나열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The most important thing? Self-confidence.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 없다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신감이 없다고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신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신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혹은 능력입니다. 간혹가다 찾아오는 행운이나 어려움,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건 절대 못할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 바닥까지 내려가겠죠. 자신감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Repetition, repetition, repetition. 반복, 그리고 또 반복하는 거죠. 누르면 자신감이 생기는 마법의 버튼 같은 것은 없어요. 한 번은 콜롬비아 출신의 골키퍼를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키는 190 정도 됐죠. 전 처음에 그가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에게 공을 던질 때마다 바닥에 공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골키퍼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었죠. 전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고 간단한 해결법을 알려줬습니다. 벽에다가 공을 차고 튀어나오는 공을 잡는 연습,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350번씩 8개월을 반복하라고 말했죠. 8개월 뒤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손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되었고 손바닥에는 수분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유럽에서 유명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마법일까요? 아니죠. 반복, 그리고 또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길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감을 원하면서도 충분히 반복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스킬이 없거나 낯선 일을 할 때 자신감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강한 압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이거 1000번은 해봤어 라고 말이죠. 저는 강연을 앞두고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합니다. 하지만 제 분야의 고수 앞에서 연습을 할 때 떨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2500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전혀 떨리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그 전까지 제가 했던 연습량과 훈련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실패 후에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감을 키울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출판하기까지 12번에서 13번의 출판사에게 거절을 당했죠. 저도 자신감이 있는 편에 속하지만 2-3번 거절당하다 보면 젠장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6번, 7번이 반복되면 이 길이 맞나 싶을 거고 9번, 10번 거절당하면 작가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12번이나 거절을 당했고 이겨내고 해냈습니다. 사실 정답은 반복이 아니라 끈기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반복은 하지만 정말 소수만이 끝까지 끈기 있게 할 테니까 말이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반복과 끈기를 잊지 마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혼잣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혼잣말 라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가서 바지를 입어보고는 이런 말을 하죠. 이 바지를 입으니까 뚱뚱해 보이네. 난 근육도 없고 살만 처졌네. 우리 모두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정답을 모르는데.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죠. 하지만 이제 이런 혼잣말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나 말고도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는 사람들은 넘치고 넘쳤어요. 밖에 수없이 만날 겁니다.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확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설적인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확언은 무엇이었을까요? I am the best. 내가 최고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만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침대 위에서 이를 닦을 때도 혼자 있는 시간 언제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말을 해보세요. 나는 이 배의 선장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확언을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혼잣말은 멈추십시오. 자신감을 세우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여요. 제 아들도 축구를 하는데요. 운동을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경기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완전 좋았어요. 공을 3개나 넣고 어시스트도 2번이나 했어요. 저는 걔가 공을 잡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But he has his own perception of how he did. 하지만 제 아들은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그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폴리,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제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전 생각했죠. 그때 조명이 별로여서 그랬을 거야. 아니면 내가 입은 셔츠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대답은 그녀의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사람이 둘밖에 없고 세상이 다 얼어붙어서 인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싫다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확언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믿지 않고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생김새도, 행동 방식도 모두 다르죠. 때로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에 압도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여러분들의 시선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자신감을 쌓는 방법, 첫 번째, 반복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자신감을 만든다. 두 번째, 자기 확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황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는 성공에 있어서 감정과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감정과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이론과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옮길 수 없고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방법이 좋으면 뭐해요? 의욕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기님들이 항상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자신감 충만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